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음수표법 12주차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벌써 12주차가 되었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어음수표법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네? 잘 안 들려요 여러분. 더 큰 소리로? 잘 따라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2주차, 13주, 14주 한 이론 수업은 4번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15주차에 시험을 볼지 아니면 강의를 할지 아직 학교에서 이제 지침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제가 14주까지는 아마 강의를 녹화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열심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이제 거의 이제 한 학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처음 이제 학습했던 이 수표법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또 친근감을 가지고 다가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학문이 처음에 접근하기가 좀 어렵지만, 특히 법학은 리걸 마인드라죠. 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짐으로써 이렇게 이제 지문을 보고 이제 판례를 읽어보고 이제 사례를 연구하다 보면 핵심은 하나예요. 모든 것들은 이 기본 원리의 이제 조문의 기초에서 다 이루어지고 거기에 이제 파생된 것들이 이제 그 여러 학자들의 의견, 학설, 그다음에 이제 법원의 태도, 이제 판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조문 이렇게 삼위일치가 돼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론과 그 학문의 내용을 구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물을 봤을 때 어떻게 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 어떻게 해요? 네. 보다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 이제 그 선의취득을 배웠는데 이 선의취득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복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드시 복습하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배웠죠. 유가증권에 관한 일반론을 쭉 공부했고, 이 어음행위의 대표적인 기본적 어음행위인 발행을 공부했고, 거기에 이제 뭘 배웠냐? 배설을 공부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에 지급 단계가 나오겠죠. 자, 이제 우리 배서의 단계에서 이제 교과서, 교과서라 보기에는 강의 교환 45쪽에 바로 어음수표 독립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 자, 우리 어음수표의 독립의 원칙. 이거 어디서 배웠습니까? 거의 2주차 정도?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공부했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우리 강의 교환으로는 13페이지에 있죠? 어음행위, 수평이 종류를 하면서 그 중간쯤에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상대. 그리고 어음의 위조에 대해서. 위조. 그러니까 어음행위에 대해서 위조를 하는 사람은 그 어음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런 것들을 공부했죠.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어음행위, 수표행위의 독립의 원칙이다. 그 개념을 잡아보면 우리 이제 이제 발행. 그래서 발행이 되기 위해서 이제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이 모두 이제 겸비해야지만 이 유효한 발행. 맞습니까? 이걸 뭐라고 했어요? 발행을 하기 위해서 성립 요건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였다. 이런 발행은 뭐예요?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이루어진 이제 후행에 대한 어음행위, 배서가 있다. 이 배서는 당연히 뭐가 되냐? 무효가 된다. 자, 그 다음 형식적 내용의 결함이 없고 실질적 내용의 결함이 있었다. 무건대리나 무능력자가 발행을 했다.
이랬을 때 이 반응 자체는 뭐예요? 바로 무효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여기에 터잡아서 이루어진 배서 행위는 뭐였어요? 유효한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어음행위의 독립의 원칙의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이다.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죠? 기억이 안 나신다 그러면 저의 그 흰머리는 계속, 여러분 흰머리 보이세요, 제 거? 여러분이 공부 안 하면 저는 이제 흰머리가 계속 나겠죠. 제가 여러분을 반대로 생각하면 제가 여러분을 흰머리를 나게 혹시 만들고 있나요? 그럴 리가,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무지 아끼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면 저도 문제 힘들어합니다. 수업하지 말까? 놀까요 그냥? 네? 그럴 수는 없고 그럴 수는 없고. 자, 이게 바로 어음수표 행위의 독립의 원칙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학습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독립의 장으로 다뤄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음수표 행위의 독립의 원칙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45쪽에 오시면 45쪽에 오시면 의 보세요. 이 얘기를 한번 할 거예요. 우리 칠판에서 그랬던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의 보시면 동일한 어음상에 이루어지는 각 어음행위는 그 전제가 되는 어음행위가, 그러면 이제 뭐 여러분 이거 읽었을 때 이해되시죠? 이 행위가 있을 때 이 전제가 되는 거 뭐예요? 발행이 되겠죠? 이게 기본적 어음행위, 이거 뭐 부수적 어음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음행위가, 다른 어음행위가 형식적 흥결 이외의 사유로 무효가 되더라도, 형식적 흥결 이외의 실질적 요건으로 무효가 아니라 무건대리나 무능죄가 하더라도 이 발행은 무효지만 그 이외에 이런 배서 같은 것은 유효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효가 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걸 우리 어음채무의 독립의 원칙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컨대 발행인이 기명 날인 유조하여 무효인 어음에 보증한 자는 발행인이 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보증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이란 선행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뭐 이런 게 무효인 경우에도 그 후에 어음수표 행위는 유효되기 때문에 어음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각각의 어음행위는 독립되어 있다. 일정한 요건이 있을 때. 그래서 어음행위, 수표행위의 독립의 원칙이다. 왜 이런 걸 인정할 것인가? 바로 죄송합니다. 수표와 이 어음의 안정성과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근거는 우리 이 어음행위, 행우가 아니라 어음행위의 독립의 원칙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뭐 어음법, 수표법에 있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 법칙이다. 그 다음에 뭐야? 예외로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있다. 보시고 중요한 것은, 그럼 이런 어음 수표 또는 어음행위, 수표행위의 독립원칙이 적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범위. 그래서 이 범위는 여러분이 좀 별표를 치시고 특별히 따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선행행위의 실질적 무효가 있을 때 적용될 것인가?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보시면, 자,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은, 자, 어음행위가 실질적 무효다. 그럼 실질적 무효란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요거 형식적 요건 이외의 실질적 무효인 경우에, 즉 무능력자의 기명날인, 또 위조의 기명날인, 가설인 등에 적용되고, 형식적 요건이 무효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형식적 요건이 무효일 때는 각각 무효고, 여기에서는 이게 무효일 때는 무효이더라도 얘는 유효이다. 이걸 계속 이 개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형식적 흥결의 무효인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아까 안 된다했죠. 즉 선행행위가 형식적 요건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후행행위도 역시 무효가 된다. 바로 위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엄청 지저분하죠, 여러분. 지저분하더라도 잘 따라오고 계시면 이 지저분한 것들이 눈에 팍팍 들어올 겁니다.
알겠습니까? 저 원래 스타일이 깔끔한데 이 칠판이니까 한정된 칠판에서 이게 여러분에게 이 최대한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덧칠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막 빨리 돌리다가 갑자기 여기를 딱 들었는데 막 너무 낙서가 돼 있어. 짜증나겠죠. 그럴 때는 되돌리기를 해서 처음부터 다시 듣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선행행위가 실질적 무효일 때, 자, 실질적 무효일 때는 뒤에 있는 건 독립원칙이 적용된다. 형식적 무효일 때는 안 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적용제 보세요. 당연히 어음의 2번 형식적 흠결 방식의 하자가 있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뭐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기명무인을 하여 발행행위가 형식적으로 무효인 때, 그렇죠? 그때는 전부 다 모든 게 무효되겠죠. 그다음에 발행, 이렇게 발행할 때는 자, 이거 한번 치워보세요. 발행이 있으면 이게 기본적 어음행위잖아요. 여기에서 뭐 배서가 있고 또 배서가 있고, 이런 배서들은 뭐예요? 후행, 부수적 어음행위. 여기에 대한 또 보증이 있을 수 있죠. 이 보증인이 있고 이 보증은 또한 부수적 어음행위. 이런 것들은 부수적. 얘는 발행행위. 그럼 발행행위 앞에 또 전제되는 또 어음행위 있을까요? 없다. 그럼 발행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발행행위는 선행하는 어음행위가 없기 때문에 선행행위를 전제로 하는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배서나 보증 이런 것들은 얘를 기본으로 해서 다 이루어진다. 또 한어음에 대한 인수 같은 것들. 이해됐습니까? 우리가 앞에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총망라하는 그 파트 부분이다. 그래서 앞에 있던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따라오셨더라면 이런 것들은 이해하는데 그냥 누워서 떡 먹기다. 알았죠? 네. 누워서 떡을 어떻게 먹느냐? 잘 드시면 돼요. 알았죠? 왜 이렇게 웃냐고요? 그럼 제가 인상 쓰고 있을 수업할까요?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 웃으면서 삽시다. 알았죠? 돈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자, 그 다음 인수를 보시면 인수는 어디에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적어놨죠? 인수는 이게 바로 환어음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한어음 인수에는 어음행위 독립원칙이 적용되는 것에서 견해 대립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인수도 어음행위죠. 전제되는 기본 어음행위가 발행도 있고 배서도 있고 보증도 있고. 그래서 얘는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인수의 어음행위 독립원칙이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눠져 있습니다. 인수에 앞서서 어음행위가 없으므로 인수에 따른 어음행위, 이런 행위들을 기본적 행위로 인정하지 않을 때 어음행위 독립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때는 인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기본적 어음행위로 인정하지 않을 때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인수랑 발행된 어음을 인수하는 거기 때문에 발행을 전제하고 하면서 인수에 적용한다. 얘들을 기본적 어음행위로 봤을 때는 얘를 어떻게 해요? 얘가 발행이 있기 때문에 인수가 있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인수는 당연히 독립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견해 대립이 있다 또. 그래서 견해 대립이 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배서. 배서 적용될까요 이거? 당연히 됐죠. 배서에는 선행행위인 발행인 또는 이전의 배서, 얘를 기준했을 때 이전의 배서 또는 기본행위 발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얘들이 뭐예요? 실제 요건을 흠결했을 때 영향을 받아야 안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독립 어음행위가 독립이 되어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배서에는 선행행위인 발행 또는 이전행위 배서가 존재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본다. 당연한 말씀이죠. 전의 배서가 무효이면 후의 배서도 무효된다는 이유에서 배서의 어음행위 독립 원칙이 적용 도지가 아니라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얘가 무효면 얘도 당연히 무효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다. 견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밖에 지급보증 수표, 참가인수, 환어음, 보증에는 어음의 원칙이 당연히 적용된다. 그래서 배서에는 이와 비슷한 거 당연히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악의 취득자, 악의 취득자, 선행하는 어음행위의 무효를, 자, 만약에 이런 발행 자체가 무효인데 이걸 알고 어떻게 해요? 취득한 사람이 배서를 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거 다시 또 그려야 돼요. 이해했을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행하는 어음행위의 무효를 소지인이 알고서 취득한 경우에 어음행위 동리의 원칙에 따라서 보호해야 되는지에서 견해가 나눠져 있다. 긍정설이 있고 부정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학설의 대립이 있다. 그래서 악의 취득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동리의 원칙이 적용될 것인가 말 것인가 견해의 대립이 있다. 긍정한다, 부정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오시면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에 오시면 어음 채무에 소멸된 경우에 즉 주채무가 변제나 소멸시효.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A가 B에게 10억을 빌려줬습니다. 이걸 우리가 소비 대차 계약이라 하죠. 원인 관계. 그래서 이제 A가 이렇게 합니다. 야, 변제를 요구합니다. 변제해. 너 1년 뒤에 준다 했잖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해요? 아, 지금 안 되고 한 달 뒤에 제가 줄게. 못 기다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해요? 이제 약속어음을 발행했어요. 약속어음. 약속어음을 보니까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아직 이 소비대차 기본 주채무가 없어진 거예요? 안 없어진 거예요? 그대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 어음의 실질관계에서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다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만기에 지급 제시도 하지 않고 지급 제시도 하지 않고 이렇게 쭉 있다가 한 10년이 경과해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이 소비대차가 시효로 소멸시효로 없어졌다. 즉 이런 주채무가 없어졌어요. 이거예요. 주채무가 소멸된 경우에는 어음행위 독립원칙이 적용될 것인가? 즉 보세요. 7번 주채무자가 아니라 주채무가 변제 시효 아니면 이 사람이 그냥 돈을 그냥 10을 그냥 갚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음은 뭐 소용이 없겠죠. 주채무가 변제 또는 소멸 등으로 소멸된 데는 소구 의무도 전부 소멸됩니다. 아무런 의무 없어지죠. 소구 의무를 이행한 때는 그 후에 소구 의무도 소멸되므로 이후에 어음행위 독립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는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이 어떻게 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하실 때 이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의 개념을 반드시 여러분이 이제 이 45페이지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45페이지에 독립행위 이거 성격이 급해가지고 어음수패 독립의 원칙에 대한 어음수패 독립 원칙의 의의와 그다음에 적용되는가 안 되는가, 선행행위, 그다음에 적용제외, 그다음에 발행, 배서, 악의 취득자에 대해서, 그다음에 주채무자가 소멸됐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알을 필요가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7페이지에 오시면 여러분 바로 어음행위 독립 원칙에 대한 선의취득과 비교. 우리 선의취득은 저번 시간에 아주 중요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물어볼까요? 선의취득은 뭐 때문에 인정되는 거예요? 이 배서의 효력 중에서 1번 자격수요적 효력, 2번 자격수요적 효력, 3번 자격수요적 효력, 4번 자격수요적 효력.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자격수요적 효력 때문에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은 뭐예요? 이 실질적 요건에 문제가 있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A가 B에게 어음을 발행했는데 형식적 요건은 있지만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어요. 이 발행 자체는 뭐예요? 무효예요. 여기에 터잡아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무권대리였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위조를 했던가, 그죠? 거기에 터잡아서 배설을 했다. 우리 C에게 이 배선 얘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무슨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배선은 유효하다.
이게 뭐예요? 이게 독립의 원칙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이게 무효니까 이 소지인에게 어떻게 해요? 만약 직접 제시하면 거절할 수, 항변할 수 있겠죠. 안 된다. 이해됐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소구했을 때 소구에 어떻게 해요? 오케이는 말은 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게 독립의 원칙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독립의 원칙은 배서의 뭐에 의해서 이유라면서 배서의 어떤 효력에 의해서 이렇게 소구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합니다. 배서의 담보적 효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 독립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 우리 선의취득은 뭐였어요? A가 유실을 했죠. 유실. 이제 뭐였어요? B가 습득했습니다. 권리가 없는데 그걸 C에게 배서했어요. 그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배서가 어떤 효력 때문에? 배서의 자격 수요적 효력, 권리 추정력, 즉 배서의 연속이 있다고 보는 거야. 이게 쭉 직접 배서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요? 채무를 갖게 되는 거고, 얘는 소유권 취득하고, 얘는 배서의 어떤 효력, 담보적 효력, 얘는 배서의 자격 수요적 효력에 의해서 선의 취득이 인정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상당히 여러분 중요한 이제 포커스, 이제 초점, 논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47페이지에 오시면 어맹이 독립의 원칙과 선의 취득과의 비교가 있죠. 그래서 내용 보세요. 어맹이 독립의 원칙은 밑줄 치세요. 채무 부담에 가는 것. 채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독립의 원칙. 어차피 얘가 채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선의 취득은 어음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을 때, 여기서 어음의 점유를 잃은 자가 누구예요? 이 사람이 어음의 점유를 유실했죠. 유실. 있을 때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효력에서, 내용에서도 차이가 있고 효력에서 차이가 있냐? 배서는 어맹이 독립 원칙에 대한 배서는 무슨 효력이냐? 그렇죠. 아까 상한 청구 소과수 있죠? 담보적 효력 때문에 인정된다. 배서의 무슨 효력 때문에? 어맹이의 독립 원칙은 배서의 무슨 효력? 담보적 효력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의 취득은 배서의 무슨 효력? 자격 수요적 효력. 즉 배서의 연속성, 권리 추정력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다. 이해됐습니까? 이런 것들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적용 범위를 보시면 어맹이 독립의 원칙의 적용 범위, 어맹이 독립의 원칙의 적용 범위는 발행을 제외하고 모두 존재한다. 그렇죠? 이 발행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이렇게 모두 존재하고. 선의 취득은 어떻게 인정되는 거예요? 선의 취득은 바로 배서 선의 취득은 배서 양도에 의해서만 존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여러분, 유가증권에 대한 뭘 공부했습니까? 유가증권에 대한 일반론을 공부했고, 유가증권에 대한 일반론. 자, 그 다음에 특히 유가증권의 대표적인 어음수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즉 어음수표의 일반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특히 어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어음에 대한 발행에 대한 어음행위, 그 다음에 이제 배서에 대한 어음행위에 대해서 논점이 되는 걸 쭉 공부했다. 발행에서 우리가 성립 요건, 그죠? 그 다음에 위조, 변조, 대리, 그 다음에 실질관계, 이런 것들. 배서의 효력, 그 다음에 특수배서, 그 다음에 선의취득,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흐름에 대한 이제 발행도 했고 배서도 했고, 이제는 지급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논점으로 가지고 이제 학습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두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이제 경우라면 그 전통적인 이제 그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수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다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기 위해서 이게 이 발행 절차, 배서 절차, 그다음에 지급되는 그 흐름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 제 생각일까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그 지급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뭘 공부를 하냐면 중요한 논점들이 많죠. 바로 이제 지급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음에 대한 항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에서 이제 중요한 논점들,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할 논점들 중에서 중요한 것은 어음에 대한 항변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어음에 대한 항변,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뵀던 소구, 상한 청구권, 그 다음에 이득 상한 청구권,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을 쭉 공부를 합니다. 이득 상한 청구권. 자, 그래서 우리가 요런 이제 내용들을 이제 중심으로 공부하면서 이제 하나께 마무리될 건데요. 혹시 우리가 이제 14주까지 하면서 이런 내용을 다 마무리 못하면 제가 이제 전자어음에 대한 내용들, 이제 중요한 내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이제 다루도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제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실러버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터치하고 이제 이번 학기를 이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상당히 많고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배워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 우리가 지금 배웠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어음수포를 다 했다고는 제가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웬만한 교과서를 읽었을 때 여기 정도까지 하고 읽었으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은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수표에 대한 이런 복부 이런 것들 우리가 안 했지만 가장 큰 논점은 바로 어음 중심으로 여러분이 학습하는 걸 제가 이렇게 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47페이지 보시면 어음 수표의 지급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죠. 찾으셨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지급은 우리가 이 어음 행위가 아니고 무슨 사실행위, 즉 민법의 변제와 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행위, 즉 어음행위로 보지 않는다, 사실행위로 본다. 자, 이렇게 보시고 여기에 좀 개념을 좀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두 가지 개념, 어음상 권리, 그 다음 어음법상 권리. 어음상 당연히 갖는 거예요. 권리가 있으면 채무도 있겠죠. 그죠? 그럼 어음상 권리에 대한 반대는 어음 채무가 되겠죠. 어음 채무. 이해됐어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
여러분,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음을 소지하고 있어야 돼요. 소지. 자, 그 다음에 어음법상 권리는 뭡니까? 말 그대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음법상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음을 소지할 필요가 없다. 왜? 법에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음상 권리와 어음법상 권리를 이렇게 잘 혼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개념이에요. 자, 보시면 이해됩니다. 자, 어음법상 권리란 말은 보시면 어음법상 권리는 어음 행위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럼 어음상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원인 관계에서 발행이나 배서와 같은 그런 어음 행위에 의해서 일단 발생합니다. 이해됐습니까? 밑줄 쳐요. 어음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다. 아, 그럼 얘는 어음상 권리는 당연히 어음 행위에 의해서 발생. 어음 행위로 발생한다. 이해됐죠? 그리고 어음금의 지급을 목적하는 권리다. 그러니까 어음금 지급이에요. 어음상의 권리가 어음 행위로 발생하는데 어음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게 바로 어음상의 권리다. 자, 그래서 어음상의 권리에 대응하는 게 뭐예요? 그럼 채무겠죠. 권리에 대응. 이거 어음 채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어음상의 권리 행사에는 어음 증권의 소지를 필요한다. 이 어음의 소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어떤 거예요? 자, 1번을 보세요. 그래서 어음상의 권리에는 뭐가 있는지 보시면 이거 보시면 돼요. 환어음의 인수인. 인수인 아시죠? 누가 인수인이 되는 거예요? 지급인이 인수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약속어음의 발행인입니다. 왜? 얘는 그럼 한어음의 지급인이 인수하면 인수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 되는 거고, 약속어음은 발행인 자신이 채무자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해서 뭘 해요? 뭘 달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어음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음금 지급 청구권을 갖는다. 누가? 권리자가. 그 다음에 배서인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이 배서역에 상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당연히 어음금 지급, 그 다음에 상한 소구할 수 있다. 이거 전부 다 뭐야? 어음상의 권리다 이 말입니다.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은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보증인 참가 인수인에 대한 권리나 그 다음에 보증인 및 참가 인수인에 대한 주채무자 및 피참가 전자에 대한 가지는 권리, 인수인, 약속의 발행인, 그 전자에 관한 가지는 권리.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어음상의 권리에서 자, 반드시 그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내가 어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어음금 지급한다. 어떻게? 채무자에게 돈 달라 할 수 있고 배서인에게 소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해됐죠? 이게 바로 뭐라? 어음상의 권리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어음법상 권리가 있습니다. 밑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 어음법상 권리는 어음법에 규정되어 있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어음법상의 권리예요. 어음법에 있대요. 그래서 어음 금액의 지급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어음법에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어음상의 권리는 뭐예요? 아니, 어음에 내가 권리를 행사하는 게 돈 받는 거지 뭐야. 이해됐습니까? 어음법상 권리는 이게 뭐야? 직접 목적을 하지 않는다. 어음금 지급. 자, 이 권리를 행사에는 증권을 소지할 필요 없습니다. 법에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게 있냐? 어음의 악의 취득자에 대한 어음 반환 청구권. 악의 취득자에서 어음 반환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구 통지에 대해서 해태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것들은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얘는 법상의 권리다. 이것도 내가 어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왜? 법에 있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어음상의 권리와 어음법상의 권리는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 구별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내용 중에서 이제 어음법상의 이제 책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쭉 공부합니다. 그래서 발행인은 어떤 책임을 지고, 인수인은 무슨 책임을 지고, 배서인은 또 무슨 책임을 지고, 또 협동 책임은 뭐야?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이 터치하는 기분으로 여러분이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보시면 어음법상 책임. 자, 어음위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 어음 채무자들은 어떤 밑줄칩니다.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가?
이게 바로 어원법상 책임이에요. 자, 발행인 동그라미 치세요. 발행인이 책임이 있고 2번에 인수인 동그라미 치시고 인수인, 3번에 배서인 동그라미 치시고 4번에 합동 책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번. 자, 이 발행인은 두 사람, 환어음에서 발행인, 약속어음에서 발행인이 차이가 있다. 다 아시죠? 예, 그래서 환어음의 발행인은 인수와 지급에 대한 담보 책임을 진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즉 지급인이 인수를 거절하거나 인수를 거절한 항변했다 이 말이죠. 자, 또는 인수를 했어도 지급을 거절한 데는 자 밑줄입니다. 발행인은 소구 의무자로서 담보 책임을 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급인은 책임을 져야 안 돼요. 책임을 안 지죠. 왜? 이 사람은 주채무자이지 소구 의무자가 아니다. 아,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주채무자, 소구 의무자는 상이하다, 서로 다르다. 이거 꼭 기억하시라고 했잖아요. 우리 앞에서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이해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환호음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 비교했을 때 이렇게 인수 제시할 때 거절할 수 있고 인수를 하더라도 이렇게 지급했을 때 지급을 거절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은 뭐예요? 인수하는 순간부터 주채무자가 되는 거지. 이 사람은 나중에 뭐가 되는 거야? 소구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행인은 뭐예요? 지급이 거절되거나 인수가 됐을 때 이 사람에게 뭐 소구 상한 청구를 당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발행인은 소구 의무자로서 담보 책임을 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죠? 자, 한어음의 발행인이 소구 의무자로서 담보 책임을 이행하고 어음을 한수한 때는 인수인에 대해서 책임을 묻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무슨 책임이실까? 이 약속어음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요? 약속어음 A가 바로 B에게 발행하고 C에게 했다.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주채무자가 되면서 소구 당해야 안 돼요. 소구 안 당하죠.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다. 어음금 지급 채무. 그래서 얘는 어음금 지급 채무를 절대적으로 부담하고 소구 책임져야 안 돼요. 안 진다고 했잖아요. 어디서 배웠어요? 우리 맨 앞에서 그렇게 제가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음수표법 처음 OT 수업을 할 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게 이 큰 그림 그렸잖아요. 이런 그림들. 그리고 이걸 이해 못하면 앞으로 수업을 이해 못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거예요. 왜?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 개념이.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복습을 강요가 아니죠. 복습을 톡촉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수인에 대한 책임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겁니다. 자, 요건 좀 쉬었다가 우리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